네, 김영입니다. 오랜만에 그 집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동서양의 세계관 가운데 그 정신과 물질, 정신과 육체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일원론이다, 뭐 이원론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, 동양에는 예로부터 정신과 육체, 정신과 물질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나누질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일원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, 서양에서는 정신과 육체, 정신과 물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짝 나눠 가지고 세상을 봤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,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 아주 이제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러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질도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는, 이제 뭐 분기점, 뭐 시발점, 뭐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,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서 이런 세상을 타개할까,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,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이 플라톤이라는 이 철학자의 사상을 통해서 많이 논의가 되어 왔죠. 일반적으로 이제 이 플라톤은 이 정신과 육체 이렇게 이제 나눠봤어요. 세상을.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는 기본적으로 이 정신과 육체가 하나로 봤지만, 서양에 이렇게 나눠봤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플라톤 이후에 뭐 우선 2300-400년 전이니까,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가 이걸 이제 1596년생이니까 거의 16세기, 17세기 때 사람이죠.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요걸 해석을 슬쩍 했냐면, 물질이라고 봤어요. 물질. 정신과 물질. 정신과 육체를 정신과 물질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1650년 죽었죠. 칸트. 이 칸트는 이 정신을 뭘로 봤냐? 물 자체라고 봤어요. 물 자체. 이 철학자들이 그 말이 그 말인데, 정신을 물 자체라고 봤고, 이 물질을 이제 이 현상계로 봤어요. 이렇게 나눠봤어요. 대별해서 본 거죠. 그런가 하면 이게 쇼펜하우어는 이 정신을 뭘로 봤냐? 의지로 봤어요. 의지. 그리고 이 물질을 표상.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그 책을 내서 아주 유명한 이제 학자가 됐죠. 이 물질을 표상, 정신을 의지,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봤고,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키르케고라는 이 철학자는 뭘로 봤냐면, 이 정신을 그 말이 그 말인데 영혼으로 봤어요. 영혼. 그리고 이 물질은 역시 그 플라톤의 사상 그대로 따라서 육체로 봤죠. 그런가 하면 이제 같은 이제 이 키르케고나 이 야스퍼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실존주의자들 아니에요? 실존 철학의 대가들인데, 야스퍼스는 이것을 정신을 초월 세계로 봤고,
이 육체 내지는 물질을 이성세계. 이성이라는 거는 뭡니까? 이 따진다는 거죠. 따진다는 거. 이성이라는 게 이게 계산한다는 거죠. 계산. 이성이라는 게 이게 따지는 거예요. 따지는 거. 이건 물질이니까 전부 따지죠. 하늘천 따지 그러잖아. 땅지가 아니고 따지라고 그러잖아. 물질적인 건 전부 그냥 이 따지는 쪽으로 가죠. 아니 아무튼 뭐 초월로 봤던 이성으로 봤던 이게 플라톤의 사상을 통해 갖고 다 이게 간 거죠. 이게 다 나눠서 본 거죠. 그래서 서양 철학은 대체로 이원론이라는 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건데,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, 이 데카르트부터 이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모되잖아요.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, 이 정신을 이제 많이 부양해 가지고 관찰해서 올려놓은 사람이 헤겔이죠. 헤겔이라는 철학자인데, 헤겔이 이 절대 정신, 절대, 초월, 뭐 이런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. 그리고 이 물질을 이 잘 관찰해 가지고 그 사상 체계로 만들어낸 사람이 많이 아시다시피 막스죠. 마르크스가 이 물질을 잘 연구해서 사상 체계를 만들어냈는데, 이 마르크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상품이라는 것이 이제 몸부터 시작하잖아요. 이 몸이 이렇게 물질적인 거니까 이 몸뚱이는 다 물질이잖아요. 그러니까 물질은 곧 상품이 된다. 상품은 화폐로 만들어내고, 화폐는 자본이 되고, 자본은 독점 자본을 만들어내고, 독점 자본은 국가 독점을 만들어내고, 국가 독점이 심화되면 제국주의가 되고, 제국주의가 심화되면 나중에 PT,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. 뭐 이런 이제 그 혁명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는데, 이게 다 물질에서 비롯되는 거죠. 이게 몸에서 비롯되는 거, 몸에서 비롯되는 것을 잘 관찰해서 이제 막스가 살펴봤는데, 그러면 이 정신과 물질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잘 살폈다는 거예요, 이 마르크스가.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 쪽에 많이 강조되는 사람들,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지배층이죠, 지배층. 이게 이제 부르주아하고 여기 이제 피지배층이 되는 거죠. 이게 물질 쪽에는 피지배층이 되는 거죠. 피지배층. 그 여기가 지배층이니까 주로 이제 가진 자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유산자, 유산자, 요건 뭐 사측,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, 피지배층은 뭐 노측, 뭐 무산자, 뭐 가진 게 없는 거지. 그러니까 이렇게 대립한다고 본 거예요. 대립한다고 이렇게 세상을 봤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대립하는 관계로 형성되면 어떻습니까? 굉장히 이 갈등이 많죠. 지금까지도 갈등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? 우리 사회가 갈등의 연속이죠. 그런데 이 갈등의 연속의 그 파고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, 지금 현재.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갈등이 올 수가 있는데, 이거 이제 더 많은 갈등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제 갈등이 이제 바꿔질 수가 있어요. 뭐냐?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. 이게 4차. 이게 4차. 4차 산업혁명이 이게 어마무시한 이제 변모를 가져온단 말이죠. 이게 대표되는 게 뭡니까? 예? AI를 비롯해 가지고, IoT, 사물인터넷, 그 다음에 그 크라우드,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, 그 다음에 또 뭐 모바일,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뭔가 지금 발달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대체로 지금 학자들 견해가 뭐 이게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앞으로 한 700만 개 정도가 없어질 거다.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?
웬만한 일은 다 이 4차 산업, 이 IoT라든가 뭐 AI, 클라우드, 빅데이터, 모바일 이런 것들이 일을 다 한다는 거야, 앞으로 이제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류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, 앞으로도 이제 출현이 될 건데, 이 일자리가 거의 한 700만 개 이상이 지금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겠냐? 당연히 만들어지죠.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대략 한 200만 개 정도? 200만 개 정도가 생길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, 그럼 이 없어지는 일자리가 한 700만 개.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200만 개. 그러면 적어도 500만 개 이상은 지금 없어지는 걸로 봐요.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야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. 이제는 뭐 유산자와 무산자, 유산자와 무산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. 이제 앞으로는 작게는 뭐 20대 80, 20대 80의 구도가 될 거다. 20대 80이라는 게 파레트 법칙이란가? 파레트 법칙인가?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근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해보니까, 100마리 중에 한 20마리만 열심히 일하고 한 80마리는 일을 안 하더라. 먹고 놀더라. 땡땡이지만 쳐가면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법칙이 나오기도 했는데, 그래서 이제 20% 일 잘하는 벌만 따로 이렇게 놨더니, 거기서 또 다시 20%만 일하고 80% 먹고 놀더라. 그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요즘 세상에는 알아졌지만, 앞으로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,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1대 99, 1대 99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제 큰 부를 이루고 99는 일이 없어갖고 놀 거다. 과거에 5천 명이 일하던 그 생산직에서 이제 생산을 활동하는 그런 이제 그 노동자들이 5천 명이 일했던 곳이 요즘에는 2-3명이면 된다는 거예요. 2-3명. 다 자동화 돼가지고 이제 뭐 기계가 로봇가 다 이제 생산을 하고 로봇이 고장이 났나 안 난다, 작동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, 그런 거 감시하는 정도의 사람만 필요하지. 근데 노동의 종말이 온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. 근데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데, 극단적으로 보면 1에서 뭐 파레토 법칙 20대에서 80이 아니라 1대 99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5,170만 명이 1년에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한 1,800조에서 2,000조를 만들어내는데, 앞으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큰 부를 가져가고,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 어떻게 됩니까? 이게 극단으로 이제 나눠져 버리니까, 이게 이렇게 엄청난 이제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. 그러면 극소수의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, 대부분의 사람은 못 먹고 못 사는 이런 구조로 된단 말이에요. 지금까지 뭐 이런 무산자, 유산자, 뭐 노사와의 관계, 이런 정도의 갈등이 아니에요. 이제는 어마무시한 갈등이 올 수 있다.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할 것이냐, 또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, 이런 사회는 지금 될 수밖에 없어요. 이런 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이거야. 어떻게 살 거냐.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중에 또 5차 산업혁명이 또 올 거고 6차, 7차 올 건데, 우리가 어떻게 1대 99의 어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. 결국은 이 파레토 법칙처럼 80%가 먹고 노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. 먹고 놀아도 그 어마무시한 이 극소수가 생산하는 부를 가지고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좌파와 우파의 정책으로 나눠서 본다면, 스펙트럼으로 본다면, 좌파 정책인 이 분배 정책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.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진다. 그래서 굳이 좌파네 우파네 이거 따질 이유가 없지만,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 중이 있고 여기 우르가고 극좌로 가면 전부 지금 오고 있잖아요. 이 중도로 좀 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극좌에서 중도로 오고 이 구구에서 중도로 오듯이 끊임없이 중간지대를 형성을 해서 이 중간지대에 맞는
그 뭡니까? 그 담대한 그 비전을 제시하고 담대한 정책을 세워서 이렇게 분배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모든 그 우리 공동체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.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인들, 앞으로의 이 공직자들, 이른바 지도층 사람들은 이 구도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우리 삶이 함께 혼란해질 수 있다. 늘 고민하고 요 부분 극단적으로 갔을 때 1대 99로 갔을 때 가기 전에 우리가 이걸 세워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제일 그 미운 이재명이가 뭐 맨날 주장했던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말은 맞는 거죠. 말은 아주 그 말은 맞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극단적인 어떤 그 포퓰리즘 이걸로 가서 사실은 우리가 저항을 많이 하고 거부를 많이 했던 것이지 실제로는 이런 기본적인 소득을 어떤 형태로든 나눠서 갈 수밖에 없다. 속된 말로 놀고 먹어도 나눌 수밖에 없는, 그래야 갈등을 줄여서 공동체가 항구적으로 발전하고 보존될 수 있다.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? 지도층의 삶이라는 것은 공동체 항구적인 발전과 보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, 우리가 또 안 받아들인다고 이게 사라지냐? 그것도 아니잖아요. 이건 시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선도하자.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앞서서 분배 정책, 그리고 그 500만 개나 되는 그 실업, 그런 그 500만 개 이상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실업률, 또 실업자,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 망으로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호흡 같이 할 거냐, 이건 앞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조금 사상 체계의 세계관 이런 것을 가지고 봤지만 결국은 우리가 삶에 그 필요한, 삶에 꼭 중요한 이런 사상을 일부 다뤄봤습니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